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북미의 머나먼 나라. 2. 잊을 수 없는 대한민국의 특권. 3. 지폐 태극기.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쿠바는 카리브해에 위치한 섬국으로 수도는 하바나입니다. 이 나라는 커뮤니스트 국가로서 사회주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오랫동안 미국의 경제 제재와 블로킹으로 인해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증가와 함께 경제적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쿠바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가르와 람바다 춤으로 유명하며 그리고 섬 내부에는 매우 다양한 문화유산이 존재합니다. 통화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현금의 역할을 합니다. 현금은 국민들이 상품을 구매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결제 수단입니다. 또한 현금은 급여, 월세, 생활비 등을 지불하는 데에도 사용됩니다. 통화는 또한 국가의 경제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현금의 양은 국가의 경제활동을 반영하며 경제적 활동이 증가하면 현금 수요도 증가합니다. 쿠바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쿠바 지폐의 태극 무늬를 반영하겠다고 대통령이 나선 것이죠. 한국에게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그러지 않아도 오랜 인연을 이어온 쿠바와 대한민국. 일제강점기부터 2023년까지 이어져 온 두 국가의 놀라운 인연과 거의 2년이 지났지만 한국의 쿠바에 대한 호의는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쿠바인들의 끝모를 한국 사랑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과 전혀 인연이 없을 것 같은 카리브해의 섬나라 쿠바에서 놀라운 결정을 내렸는데요. 자국 화폐에 한국의 대표적인 상징인 태극기 문양을 새긴다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미겔 디아스 카넬 쿠바 대통령은 관저에서 특별 명령을 내리고 한국이 쿠바에 보내준 은혜를 갚기 위해 자국 화폐에 태극기를 새긴 특별 기념 화폐를 제작. 쿠바 페소의 태극기 도입, 내부 검토를 거친 뒤에 조만간 화폐 도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쿠바는 과거 외국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폐인 불태환 페소, CUC와 내국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통 페소, 컵의 유언 체계였으나 2020년부터 이중 화폐 체계를 폐지. 쿠바. 내년부터 이중 화폐 폐지. 24페소 1달러의 연동. 경제학자들. 시장 왜곡 없앤다. 평가. 물가 폭등할 것. 지적도. 이후 전통 페소 일원화 체계를 채택하면서 화폐 개혁에 나섰는데요. 이때 당시 화폐 도안을 바꾸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으나 현행 페소 도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디아스 카넬 쿠바 대통령은 완고히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그가 이번에는 한국만을 위해 특별히 고집을 꺾은 것입니다. 현행 50페소 지폐의 태극 문양을 반영, 특별 기념화폐 개념으로 소량 생산해 두 국가의 교류와 협력을 기념할 것이라 밝혔죠. 앞면에는 쿠바 영웅인 칼릭스토 가르시아 이니구에즈 장군이 있고 뒷면에는 유전 생명공학 센터가 그려져 있는 이 지폐의 뒷면에 태극 무늬가 생명공학센터와 나란히 그려질 계획이라고 합니다. 쿠바 시민들을 위해 백신 물품을 아낌없이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섬나라 쿠바도 어김없이 찾아와 무너지는 쿠바, 코로나가 세상 바꾼다. 많은 수의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죠. 쿠바는 자체적인 백신 개발에 나서며 코로나를 잡기 위해 국가가 나섰으나 확산세를 잡기에는 무리였습니다. 더군다나 선진국들 역시 자국 백신 공급에만 신경 썼고 쿠바와 같은 개발도상국에게는 어떠한 백신 공급을 하지 않았죠. 쿠바와의 관계가 껄끄러웠던 미국 역시 백신 공급에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쿠바는 어떻게 해서든 자국에서 백신을 개발해 코로나를 제어하려고 했었죠. 하지만 생각보다 성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생명공학 강국이라고 불리는 쿠바는 자국 의료 기술에 자부심을 가진 국가로 미국에서 쿠바로 의료 관광을 떠날 정도로 의료 선진국 쿠바를 다시 보다. 쿠바는 코로나 백신 개발에 자신감을 내비쳤으나 생각보다 성과가 없었던 것이죠. 코로나는 계속해서 변이해 쿠바 전체를 뒤덮었고 계속해서 병원에는 환자들이 실려오는 상황. 위기 상황 속에서 쿠바를 구한 곳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한국이 유니세프와 협업을 통해 위약품을 비롯해 백신까지 지원하면서 쿠바인들의 위급 상황을 해결해 준 것입니다. 비행기를 통해 공수된 의료품은 쿠바 국민들이 넉넉하게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를 대처할 정도였죠. 이뿐만 아니라 산소포화도 측정을 보장하는 맥박산소 측정기까지 한국이 보내주면서 위험 환자들이 유명을 달리하는 일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게서 의료품을 지원받은 이후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감소.
쿠바는 이동안 백신 접종을 마치며 한시름 놓을 수 있었죠.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쿠바 언론들은 물론이고 정부까지 나서 한국의 위리에 대해 감사하다는 인사를 보냈습니다. 디아스 카넬 대통령은 한국 덕분에 쿠바 전체가 살 수 있었다며 극찬. 한국에게 받은 은혜는 잊을 수 없다고 할 정도였죠. 그 결과 대통령이 직접 태극기 문양을 화폐에 박는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전공학센터가 그려진 50페소 화폐에 새겨진 것 역시 코로나 백신 및 의료품으로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자 새긴 것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쿠바가 한국에게 받은 도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화폐를 통해 이번과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한국에 대한 성의를 보인 바 있죠. 지금은 사라진 불태완페소, CUC에 한국이 개발한 쿠바 지폐, 속 현대중 발전기, 3개를 밝힌다. 이동식 발전설비, PPS가 10페소 도안으로 새겨진 적이 있었습니다. 쿠바는 외국인들만 사용할 수 있는 10페소짜리 불태완 지폐에 한국이 개발한 이동식 발전설비를 1세트를 새겨 넣어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던 쿠바를 구원해준 이를 기념했습니다. 이 설비는 디젤 엔진 등 발전기 구동에 필요한 설비를 컨테이너에 담은 소규모 패키지형 발전소로 현대중공업이 7억 2천만 달러를 들여 쿠바 전역에 설치한 설비입니다. 현대중공업이라는 회사명이 표시되어 있진 않았지만 화폐의 도안같이 컨테이너 4기와 이를 총괄하는 설비가 쿠바 지폐의 한국 수출품 도안에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어 부정할 수 없을 만큼 한국의 설비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당시 에너지 설비가 부족했고 이를 운영할 만한 인프라도 없었기에 쿠바는 에너지혁명, 레부션 에너지티카를 내건 국책사업을 벌였습니다. 대대적인 발전 설비 확충에 뛰어들면서 여러 국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일본은 물론이고 독일에 이르기까지 내로라 하는 선진국 발전 설비 업체들이 쿠바 국책사업에 뛰어들었으나 국책사업을 따낸 기업은 이제 막 설비 수출에 뛰어든 대한민국의 현대중공업이었습니다. 북한과 수교가 맺어져 있고 한국과 수교도 체결되지 않은 한국이 쿠바 국책사업을 따낸 것인데요. 한국인들이 보인 성실성과 부지런함에 매료된 당시 쿠바 주석 카스트로, 한국을 배워야 한다. 큰 관심. 피델 카스트로는 한국이라면 믿을 수 있다며 한국을 점 찍은 것입니다. 이례적으로 공사 선수금까지 10%를 미리 내줄 정도로 파격적인 혜택을 주며 피델 카스트로는 한국을 지지해 주었죠. 한국은 믿음에 보답하며 성공적으로 이동식 발전 설비를 설치했고 현대중공업이 펼치는 쿠바 전력혁명, 쿠바 지폐엔 현대중 발전기가 기술이 그들을 감동시켰다. 이 덕분에 쿠바 수도 아바나의 전력 30%를 책임지는 인프라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쿠바 시내 곳곳에 켜져 있는 불빛의 상당수는 한국의 손길이 닿아 있는 불빛으로 한국이 없었다면 쿠바 시민들은 지금도 어두운 거리에서 고통받았을 것입니다. 피델 카스트로는 한국이 보여준 놀라운 결과물에 탐복했다고 하죠. 이후 그는 한국을 쿠바는 배워야 한다고 말하며 한국을 칭찬. 이후 니카라과를 비롯해 남미 주요 국가들이 설비 도입에 고민할 시기, 피델 카스트로 주석이 직접 한국을 추천해줄 정도였다고 합니다. PPS, 세계자연유산 갈라파고스에 불 밝힌다. 그런데 남미 혁명의 주동자인 피델 카스트로 주석이 어떻게 한국인들의 성실함과 부지런함, 그리고 놀라운 기술 실력을 알았던 것일까요? 지금과 다르게 몇십 년 전이 한국은 누구도 모르는 국가였습니다. 피델 카스트로라고 해도 예외는 아니었죠. 그러나 그가 한국인의 특성을 알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피델 카스트로의 혁명 동지 중에는 한국인이 있었기 때문이죠. 쿠바 혁명의 주역 이문조를 아십니까? 헤로니모 임, 제로니모 임. 한국 이름 이문조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 멕시코행 배를 탄 이문조의 아버지 임천택은 에네켄, 용설란, 농장으로 파란만장한 이주 스토리를 시작합니다. 그는 열악한 농장 생활을 견디면서 돈을 모았지만 그가 일하는 동안 고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고 갈 곳이 없어진 그는 우연히 쿠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돈을 더 벌 수 있다는 이야기에 쿠바 행배에 탑승했죠. 거기서 그는 해외 독립운동에 투신하게 됩니다. 해외에서 번 돈을 고국인 조국으로 송금하면서 독립운동 자금을 벌었던 그는 한국 이주민들을 규합, 미국에 존재했던 대한인 국민회의 쿠바지회를 열며 독립운동가로 성장합니다. 카스트로와 쿠바 혁명 이끈 한인, 그의 부친은 독립운동가, 아버지 아래에서 독립운동의 정신을 배운 이문조는 쿠바 수도 아바나 대학에서 운명적인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학생운동을 주도하던 피델 카스트로와 깊은 우정을 나누게 되었죠. 그의 사상에 감화된 이문조는 쿠바 독립을 외치는 카스트로와 혁명 동지로서 쿠바 혁명에 뛰어들었고, 카스트로와 오랜 세월 교류하면서 결국 쿠바 혁명을 이뤄내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는 혁명 정부의 주요 요직을 맡으며 쿠바 고위 인물들과 우정을 쌓았습니다. 헤로니모 임미라 불렸지만 그는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생각했고, 피델 카스트로는 그를 통해 한국인이 어떤 인물인지 배웠습니다. 혁명을 위해 불살랐던 자신과 한국인들이 비슷하다고 생각했고, 결국 이는 쿠바에서 한국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한국과는 비록 수교는 하지 않았어도 피델 카스트로가 유독 한국에게 너그러운 자세를 취했던 것은 바로 이런 사연이 있었기 때문이죠. 엄격한 검열과 통제 사회였던 쿠바 사회 내에서도 한국 문화가 널리 유행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한류로 좁혀진 거리, 미래 100년의 달이 있는 이들, K-팝 등으로 두 나라 더 가까워져 한국 방문 원하는 쿠바인도 다수. 제한되지 않은 한국 문화는 쿠바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한국 드라마의 뛰어난 스토리에 감동한 쿠바인들은 쿠바 사전까지 훔쳐 한국어 도둑 공부 열풍, 한국 드라마 보려고 한국 드라마를 보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는 모습까지 보이며 열정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 스페인어 사전을 구하기 위해 한인들이 살고 있는 곳을 찾아 사전을 도둑질할 정도로 쿠바인들은 한국 문화에 진심이었습니다. 이는 시간이 흘러서도 마찬가지였죠. 2023년 쿠바인들은 동양인을 보면 한국인을 맨 처음 물을 정도로 한국인을 형제나 동포로 여길 정도입니다. 북한과의 관계를 생각해 수교를 잊지 못하고 있는 한국과 쿠바. 쿠바인들은 한국과의 수교를 원한다고 답할 정도로 한국에 대해 무한한 애정을 보이는데요. 우리는 한국에 대졸이 없다. 폴란드 르제르코프스카 재무장관. 폴란드 내에서 한국의 무기를 사기 위해서 24조 원을 대출받았다는 말이 나오자 폴란드 재무장관이 폴란드는 대출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마리우스 브와슈자크 국방장관도 한국에서 차관으로 자금을 조달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과 무기 계약을 할 때 엄청난 대우를 받을 것이라는 폴란드 내 보도와 국내 일부 보도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천명한 것입니다. 지난 19일 폴란드 르제츠코프스카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과 관련하여 폴란드 경제가 직면한 도전이라는 제목의 포럼의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에서 군사 장비 구매를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청중의 질문에 장관은 폴란드가 그러한 대출을 받은 적이 없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것은 총리의 마지막 방한 이후 발생한 일종의 언론 혼란이라고 말하며 한국에는 대출이 없다 고 그녀는 확답했습니다. 폴란드는 그동안 어떤 무기 도입보다 한국 무기의 도입을 가장 시급한 중요한 과제로 보고서 한국에게는 대출 없이 무기 도입을 진행해왔습니다. 한국이 폴란드에 수출한 무기류 수출액이 지난해부터 지난 4월까지 7억 5,200만 달러, 9,600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무기 수출로 폴란드는 우리나라의 5대 무역 흑자국이 되었습니다. 폴란드는 전자대금만 벌써 6천억 원을 입금했고 지난해 FA59에 비해 30% 1조 2천억 원을 수출 계약을 맺은 지 단 2달 만에 이례적으로 한국에 지급했습니다. 졸란드는 케이프 21분담금 8천억 원을 5년이 넘어도 안 내고 있는 인도네시아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올해 국방비를 GDP 대비 4%까지 끌어올려 나토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향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은 2024년까지 GDP 대비 2%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폴란드는 이에 2배가 넘는 4%까지 올리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폴란드가 국방비 예산을 올리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한국으로부터 무기 도입을 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폴란드는 국방 예산을 늘려 한국의 무기를 대출이 아닌 현금으로 사겠다는 것입니다. 폴란드는 한국 무기를 도입하는 데 진심을 보여주며 이를 통해 폴란드를 단단히 무장시키고 유럽 국가들의 무장 강화에 놀라운 힘을 전해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16일 폴란드에 K2 전자 6대를 전달했는데 폴란드 국방부는 기존 납기인 오는 9월보다 약 2개월 앞서 K2 전차 6대가 폴란드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올해 주겠다는 28대 조커를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납품하는 것은 연내 협상될 2차 공급 계약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 방산기업들의 마케팅과 폴란드 매체의 콜라보가 유럽의 수출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면서
배 한국이 수출대국인지를 말 수 있게 해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K2전자를 만드는 현대로템은 폴란드의 대표적인 군사매체 디펜스24위 기자들을 초청해서 현대로템 창원공장에서 K2 전차 시승을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디펜스24에서 전자와 기갑 부문의 기사를 쓰는 데미안 라트카가 K2 전차를 직접 타보고 영상을 올렸는데 그는 오래전부터 K2 전자의 팬으로 직접 타보고서는 더욱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잠시 후 K2 탱크를 타고 이 기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시험 운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K2의 주요 장점은 상대적으로 무게가 가볍고 도로와 야전, 심지어 물속에서도 모두에서 높은 이동성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탱크의 에어 서스펜션은 어려운 지형과 고속에서도 부드러운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또한 승무원이 필요로 할 때나 지형의 상황에 따라 차량을 낮추거나 올리고 기울일 수 있습니다. 물론 세계 수준의 자동차 전자장치도 주목할 만합니다. 예를 들어 지휘관과 수직 주포에는 모두 주 조준경과 파노라마 계측기의 이미지를 동시에 표시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세트가 있습니다. 지휘관의 관측 조준경은 지휘관과 수직 주포 간의 상황 인식 및 조준 작업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정면 장갑 능력은 다른 유사한 전차의 구조와 동등한 수준입니다. 포탑의 측면 및 지붕 장갑은 반응 보호막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제조업체 관계자는 탱크 전체 장갑의 추가 강화가 소프트 킬 능동 보호 시스템이며 궁극적으로 한국형과 같은 하드킬이기도 하다고 강조합니다. K2 PPL 버전의 전차는 현재 전차에 비해 구성들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세부 사항은 현재 폴란드와 한국 측 사이에서 협의 중입니다. 폴란드는 실제로 한국 측에서 탱크 자체를 구매하지 않고 주로 기술 협력과 소위 130mm 대포로 무장한 무인 포탑이 있는 기계가 될 K2 전차의 후속 프로그램에 협조해달라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반면 승무원은 차체 전방의 캡슐형 승무원실로 이동하여 나머지 차량 공간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됩니다. K2 PPL 버전의 전차는 현재 전차에 비해 구성들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나는 이 전차가 매우 인상적이며 직접 운행해볼 기회가 주어질 때 이 차에 대한 생각이 바뀐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폴란드 군대에게는 여러 측면에서 매우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KEPL과 같은 추가 개발이 이미 예상되며 최종 구성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디펜스24위 에디터 데미안 라트카는 K2 전차를 직접 타보고 큰 인상을 받았다고 했는데 여기에 무인 포탑이 있는 K2 전자의 후속 프로그램에 폴란드가 협조해달라는 초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즉 한국의 차세대 전자 K3 전자까지 거론한 것입니다. 그가 말했듯이 폴란드에서는 지난 15에서 16일 제주군사기술학회에서 현대로템이 공개한 K3 전자 기본 청사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블로그가 이를 소개하자 폴란드를 비롯한 주변 국가들은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폴란드 매체 WP테크는 K2 전자의 후속 K3 전차가 개발된다는 소식을 보도하며 폴란드는 1000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후속작을 만들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K3는 폴란드가 1000대나 도입한 K2 전차의 심층 업그레이드 패키지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루마니아 매체 디펜스 루마니아도 한국이 차세대 탱크의 개념을 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K3는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어서 선택적으로 유인 또는 무인이 될 수 있으며 K3 전자포탑에 대구경 12.7mm 기관총이 장착된 원격 제어 무장 스테이션이 설치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보호 시스템의 활성 하드킬 및 수동 소프트킬 광전자 센서는 포탑과 탱크 본체에 있고 이 탱크에는 360도 범위를 커버하는 4개의 M24 레이더 안테나도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유럽의 차세대 전자 개발에 독일과 프랑스가 삐걱거리면서 언제 개발될지 모르는 사망의 놈이자 한국의 K2 전차뿐만 아니라 K3 전차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차세대 전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제코의 군사매체 아르마드니 즈프라보다즈는 최근 놀라운 제목의 보도를 내놨습니다. 유럽의 무기에 대한 재물 수 없는 굶주림 한국은 불과 3개월 만에 채울 수 있지만 미국은 몇 년의 대기 기간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 매체는 미국과 유럽의 군수공장은 늘어나는 현대식 무기 생산 수요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아시아의 군수강국에게 유럽에서 민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과 유럽 무기회사의 제품에 관심이 높아졌지만 생산을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유럽의 국가들은 무기에 대한 굶주림을 겪고 있는데 한국무 기산업에는 반가운 기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오랜 동맹국이라 기존 무기들과 호환이 아이되고 무엇보다 국가의 섬숙도 때문에 많은 무기가 세계적 수준이며 북한과의 긴장으로 인해 국가 무기고의 수용 능력이 높다고 했습니다. 이 제코 언론은 폴란드가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인 전차 중 하나인 한국의 K2 전차를 주력 전차로 삼아 총 180대가 한국에서 몰 것이라면서 체코군도 독일제 레오파드 2를 사용할 수 없다면 한국산 전차로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폴란드가 주문한 K239 천무도 흥미롭다며 노르웨이와 스페인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전에서 맹활약한 하이마스의 효용성이 상당하다고 알려지면서 하이마스는 주문 생산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만 이보다 화력이 센 한국산 로켓 천무는 바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산 무기에 대한 명성은 지금 폴란드를 거쳐 유럽의 각국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가 많은 돈을 빌려서 한국의 무기들을 사려 한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분명 폴란드는 현금을 먼저 지불하며 진심으로 한국산 무기들을 신속히 도입했고 이는 그동안 절대 뚫기 힘든 유럽의 방산시장에 한국산 무기가 들어갈 수 있는 교두보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재빨리 한국산 무기 도입에 성공한 폴란드는 앞으로 KF-21과 K3 전자 등에서도 한국에게서 파트너로 인정받아 함께 개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유럽에서 한국과 같은 방산 강국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사기를 당했습니다. 싼 값에 정신이 팔려 말도 안 되는 선택을 내렸다. 거하게 뒤통수를 맞은 건데요. 그리고 현재 미국은 이 값을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파일럿 훈련 공백이 발생해 지원자가 있어도 최대 2년 이상 훈련이 지연되고 있는데요. 미 공군에서 보유한 항공기만 5,300기가 넘는다는 걸 고려하면 사실상 파일럿 양성이 올스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상 초유의 사태인데요. 결국 참다 못한 미 공군이 사실상 TX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초감수를 두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먹에 대한민국의 T50A가 다시 한번 주목받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기존 TX 프로그램이 기본적인 비행 조종 훈련에 맞춰 훈련기를 도입했다면 ATT 사업은 정식 임관 이후 전술 입문에 중점이 맞춰진 전투 조종 훈련이 가능한 기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고등훈련기와 전술 입문기의 차이인데요. 일례로 미 공군은 ATT 사업의 최소 마하 0.9 이상의 속도, 30분의 전술 기동 시간을 포함한 90분 이상의 최대 비행 가능 시간, 최소 45, 0피트 이상 고도에서 문용 가능, 7.5G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순간 기동, 6G 이상의 지속 기동, 기종 전황이 용이한 시스템 구현, 공중전투 훈련용 모의 미사일 탑재 등 상당히 높은 수준의 스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동 지상 충돌 방지 장치 등의 옵션도 권장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때문에 TH 프로그램에서 T7A를 지지했던 전문가들이 당혹스러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ATT 프로그램의 요구 조건들은 월등한 성능을 지냈지만 가격 때문에 아깝게 고배를 마신 대한민국 T50A의 장점들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T50A는 설계 개념부터가 KT-1웅비 등으로 비행 기술을 익힌 초보 파일럿들을 고급 전투기 파일럿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는데요. 이먹의 실전 환경에서의 비행 훈련, 고급 전투 시뮬레이션과 가상훈련이 가능합니다. 또한 훈련기 담지 않은 최신형 전자 시스템, 대화면 디스플레이, 컨트롤 인터페이스를 탑재하여 현대 전술기와의 간극을 줄였는데요. 쉽게 말해 기종 전환이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초보 운전자가 큰 차로 운전 연습을 오래 할수록 주차감을 쉽게 잡는 것과 비슷한데요. 실제로 무리 공군에서 T50에서 전환훈련기 용도로 성능을 향상한 타50을 도입한 이후 기종 전환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신임 파일럿들이 T50으로 고등비행 교육을 수료한 뒤에도 KF-16으로 27주 이상의 작전 가능 훈련을 받아야 했는데요. 하지만 타50을 도입하면서 기종 전환에 걸리는 시간을 8주로 대폭 감축했습니다. 심지어 F-15K의 경우 훈련 비행 시간을 300시간 이상 단축시켜 교육 과정을 1년 6개월 이상 단축했는데요. 이론상 지원자만 충분하다면 연간 80여 명의 전투기 파일럿을 양성할 수 있는 셈입니다. 게다가 T50A는 훈련뿐만 아니라 다양한 임무와 운용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데요. 유사시 공중전투는 물론
CAS, SEAD 등 지상 공격, 타깃 파괴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FA5001T52 계열기라는 걸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으실 텐데요. 이외에도 T50A는 비행 제어 시스템, 자동 비상 절차, 충돌 회피 시스템 등을 포함하며 파일럿의 안전성을 최대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윙 독과 사출자석 문제로 비행도, 비상 탈출도 할 수 없는 T7A와 비교하면 천지 차이인데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대한민국과 미국의 전술기 편제가 비슷하다는 것도 굉장한 장점입니다. 일례로 T50A는 콕핏을 F-35와 굉장히 유사하게 설계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미 공군에서 채택한 문타입 공중급 유구를 설치하고 내장 시뮬레이터를 탑재해서 사실상 F-35, F-16, F-15에 모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F-35, KF-16, F-15K로의 기종 전환을 염두에 두고 T-50을 하이스펙으로 개발한 성과가 빛을 발하는 건데요. 더군다나 T-50A는 이미 전 세계에 계열 기종만 160기 이상 배치되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는 T-50, 타-50 완제품 22기를 수출한 상태고 이라크 FA-50 24기, 필리핀 FA-50 12기, 태국 T-50 14기를 운용 중이고 폴란드, 말레이시아는 한창 생산과 인도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특히 필리핀에서는 실전 경험을 치르면서 신뢰성까지 검증되었습니다. 2016년 필리핀 공군에 취역한 FA-52대가 필리핀 남부에서 ISIL과 연계된 무슬림 반군 조직을 공습하면서 첫 실전을 치른 건데요. 이뿐만 아니라 이듬해에는 필리핀 반군의 아부 사야프 캠프를 공습하면서 지상 공격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물론 두 사례 모두 이렇다 할 대공하기가 없는 대상이었지만 그럼에도 초저고도에서 무유도 폭격을 성공시켰다는 건 T-50 계열 항공기의 근접 항공 지원용 만전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입증한 것과 같은데요. 이처럼 T-50 계열 항공기들은 이미 완성되어 훈련기부터 경공격기까지 다양한 목적으로 운용 중인 기종인 만큼 개발 비용이나 개발 기간이 지연될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게 장점입니다. 가깝게는 T-7A, 멀게는 F-35의 개발 지면으로 이미 질릴 대로 질려버린 미 공군이라면 충분히 메리트를 느낄 만한 장점입니다. 신규 개발비가 추가될 일도 없는데요. 아무리 매해 국방비에만 1000조 원 미상 쏟아붓는 미국이지만 유지 보수, 개발 지면으로 출줄 새나가는 예산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T-50A는 약점으로 지목받던 가격도 운명 유지비까지 생각하면 T-7A에 비해 고가인 거지 그렇게까지 높은 편도 아닙니다. 당장 노인학대 수준인 T-38은 시간당 운명비만 1200만원에 달하고 미군이 초등훈련기 T-6 텍산 2도 시간당 유지비가 285만원입니다. 대한민국 공군이 운용 중인 T-52 명간 유지비가 5억 3천만 원, 시간당 약 320만 물결표 380만원 선인 걸 생각하면 그다지 부담스러운 수준도 아닙니다. 오히려 미 공군 임장에서는 하루빨리 T-38을 T-50A로 교체하는 게 예산을 아끼는 일인데요. 문제가 있다면 T-50A가 대한민국의 KAI와 미국 록히드 마틴의 컨소시엄으로 제안된 기체인 만큼 독점 우려가 높다는 점입니다. 과거 보잉이 T-X 프로그램 사업 선정에서 T-7A의 저렴한 가격과 함께 내세웠던 게 바로 공정인데요. 당시 보임에게는 만약 T-X 프로그램을 KAI 록히드 마틴이 수주하게 된다면 미국 전술기 시장을 록히드 마틴이 독점하게 된다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T-X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당분간 대규모 군용기 도입 사업이 없는 데다 미 공군 편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F-35, F-16을 생산 중인 록히드 마틴의 지분이 지나치게 커지게 됩니다. 반면 신형 공중급유기 크스-46, P-8 대잠 초계기 생산을 끝으로 신규 도입 사업을 따내지 못한 보밍은 군용기 시장 완전 철수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경우 보잉이 맥도넬 더글라스를 인수하면서 확보한 세인트루이스 공장도 폐쇄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임장에서는 T-50A를 도입했더니 줄지에 F-15, F-18의 생산 공장이 날아가는 셈인데요. 오죽하면 미국 일각에서는 TX 사엄이 보밍의 세인트루미스 공장을 유지하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주장이 나올 정도입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TH 프로그램 진행 당시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미국의 자국 내 산업 보호주의가 강해졌는데요.
아무리 T-50A가 록히드 마틴과 공동 개발한 기종이고 최종 조립도 현지 진행이 예정되어 있지만 대한민국과 KAI가 컨소시엄을 맺어 생산한 기체라는 건 보잉에 비해 약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먹에 보잉과 T-7A가 그렇게 거한 사기극을 치고도 박살나지 않을 수 있었다 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결국 미 공군의 인내심도 바닥나 버리고 그렇게 시작된 게 ATT 사업인데요. 심지어 현재 KAI는 ATT 사업에 참여하면서 T-50A 위 개량형인 TIP-50을 제안 중입니다. 그야말로 심기일전의 강모로 미국 시장에 다시 한번 도전하는 건데요. 그도 그럴 게 이번 사업에는 280에서 400대 규모의 미 공군 ATT 사업뿐만 아니라 미 해군의 신규 훈련기 도입 계획인 UJTS 프로그램도 연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992년부터 운용되어 온 미 해군용 훈련기 T-45가 노후화로 산소 공급 시스템 등에서 결함이 발생하고 함재기로 최신형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C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고등훈련기 수요가 폭증한 건데요. 도입 수량은 200대 전후 2023년 최종 선정 후 2028년 전력화 목표입니다. 대한민국과 T-50매는 절호의 기회인데요. TH 프로그램에서 T-7A가 퇴출당하고 그 물량을 ATT 사업이 모두 흡수한다면 최종 규모가 630에서 750대까지 늘어납니다. 그리고 여기에 미 해군의 UJTS 프로그램, 가상적기 사업인 TSA 사업까지 합쳐진다면 최종 수요 물량은 무려 1100대에 육박하는데요. 마치 짜맞추기라도 한 듯 미국 공중전력의 모든 수요 물량을 담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ATT 프로그램은 TX 프로그램의 유립 기종이었던 T-50A를 거론하고 있는데요. 이는 미 해군의 UJTS 프로그램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미 해군은 사출자석을 갖춘 목자형 훈련기와 정밀 착륙 모드, 자동 지상 충돌 회피 시스템과 함께 레이더, 전자광학, 적외선, EO, IR, 레이더 경보 수신기, RWR, 전자지원 측정, ESM, 전자전, EA, 센서 적용, 공대공 및 공대지 훈련 시뮬레이션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건 항공모함에서 터치앤고가 가능한 능력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 함재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훈련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T-52 함재기형을 개발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았는데요. 그러나 어차피 한국형 항공모함이 배수량 4만 톤 이상의 중형 항모로 결정된 미상 이착함 훈련이 가능한 훈련기는 KF-21N 때문이라도 개발해야 했습니다. 차라리 이참에 항공모함 훈련용 T-50 계열기를 개발하게 된다면 사업의 당락을 떠나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안보에 이득이 될 텐데요. 그래도 역시 가장 최선의 결과는 ATT, UJTS, TSA를 모두 대한민국이 따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경쟁 기종이 보밍의 T-7뿐이라는 걸 제외하면 내 사업의 요구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건 T-50뿐입니다. 전 세계에서 1, 2위를 다툰다는 미 공군과 미 해군이 모두 도입한다면 T-50에 미군 제식이라는 프리미엄을 묻이는 것도 무리가 아닌데요. 전 세계 방산 시장이 모두 원하는 흥행 보증 수표가 대한민국 앞으로 발급되는 것입니다. 당장 표면적인 물량은 1100대지만 미국의 동맹국이 대부분 F-16에서 F-35로 이어지는 하이로우 믹스 체계를 운용 중이라는 걸 감안하면 잠재적 수요 물량은 예측하는 게 불가능한 수준인데요. 현재 미국이 진행 중인 신규 훈련기 도입 사업들은 늦어도 2024년 말 모든 결정이 끝날 것입니다. 부디 2023년 이 글로벌 표준 훈련기 T-50이 탄생하는 해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